반갑습니다. 법운선사의 명상 에세이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선명상과 명상수련의 뇌과학적 로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명상이라고 하면 그저 조용히 앉아 마음을 비우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요. 하지만 우리 조상님들이 전해주신 이 선의 지혜 속에는 현대과학이 이제야 발견하기 시작한 놀라운 뇌과학적 원리들이 숨어 있습니다. 왜 명상을 하면 마음이 편해지는지, 우리 뇌 속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 과학적 지도를 함께 그려보려 합니다. 무작정 앉아있는 수행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더 효율적으로 수행을 위한 맥을 짚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수행을 해야 할까요? 험난한 인생길을 걷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왜 이렇게 삶이 고달픈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거는 인류 보편의 숙제이자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힌 고라는 원죄와도 같습니다. 수행이란 바로 이 고통의 뿌리를 바로 보고 해결하려는 숭고한 의지입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은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경험하는 관찰과 알아차림이 우리 뇌의 구조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연결해 보는 것입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뇌과학이라는 현대적인 도구를 빌려와서 이제 막 수행을 시작한 초심자들이 방황하지 않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수행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돕자는 것이 이번 강의의 큰 뜻이자 목적입니다. 물론 뇌과학 지식만 많다고 해서 수행이 저절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직 직접 몸으로 부딪힌 수행의 경험만이 그 진정한 맥을 짚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려는 이야기는 저희 수행 체험을 바탕으로 AI와의 깊은 문답을 통해 정리한 소중한 결과물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수행의 과학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자, 이제 본격적인 첫 번째 이야기, 의식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조절하는 이 의식이라는 녀석은 사실 두 갈래의 길, 즉 투 트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눈으로, 귀로 보고 들으며 느끼는 현재의 감각,
기관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의식의 세계입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더 깊은 곳에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차곡차곡 쌓여온 과거의 기억들이 뇌에 저장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무의식의 영역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 뇌나 심장 같은 모든 내부 장기들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이 무의식의 구조, 즉 자율신경계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통 겉으로 드러나는 생각만을 나의 의식이라고 믿고 살아가겠지만 실제 우리 육체를 운영하는 거대한 힘은 저 깊은 무의식의 뿌리를 두고 있는 셈이지요. 그렇다면 수행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의식과 무의식의 구조를 먼저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어디를 어떻게 건드려야 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그 해결의 열쇠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현재 의식과 무의식 그리고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자아 필터라고 하는 뇌과학적 정체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현재 의식, 즉 우리가 흔히 경험의식이라고 부르는 육식의 세계입니다. 불교 유식학에서는 이를 전오식과 제6식으로 설명합니다. 안이비설신, 즉 눈, 귀, 코, 혀, 몸이라는 5가지 통로를 통해 들어온 감각 데이터들이 우리의 육식과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지금 내 앞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현재의 현상을 인지하게 됩니다. 이것을 현대 뇌과학의 언어로 바꿔보면 바로 1차 감각 피질의 역할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시각이나 청각 같은 외부의 자극을 전기 신호로 재빠르게 전환해서 그 파편화된 데이터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현상을 인지하는 단계인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이 제 목소리를 듣고 화면을 보는 그 자체가 바로 이 로직 안에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세상을 지각하는 가장 기초적인 현재 인식 반응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과연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그대로만 세상을 보고 있을까요? 그 비밀은 다음 장에서 풀립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무의식, 즉 유식학에서 말하는 아레야식의 영역입니다. 아레야식은 쉽게 말해 우리 삶의 모든 흔적이 저장되는 거대한 창고이자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우리 뇌의 해마와 대뇌피질이 촘촘하게 저장된 장기 기억들이 서로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은 수많은 경험과 환경, 심지어 유전적인 정보까지 신경망의 연결 패턴, 즉
시냅스의 강화, 약화라는 형태로 이 창고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업이라고 부르는 것의 실체입니다. 여기서 아주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뇌는 매 순간 들어오는 정보를 그때그때 새롭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아래야식이라는 거대한 창고 속에 있는 과거 업데이트를 바탕으로 현재를 예측하고 판단해 버립니다. 내가 과거에 겪었던 일, 내가 가졌던 고정관념이 일종의 필터링, 그러니까 위장이 되어 지금 눈앞의 현실을 왜곡하거나 단정 짓는 것이죠. 우리가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왜 특정한 상황에서 똑같은 감정의 고통을 겪는지, 그 이유가 바로 이 아래야식의 작동 로직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 현재는 과거의 데이터가 투영된 결과물이란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고통의 핵심 주범을 만날 차례입니다. 바로 칠식, 말라식입니다. 말라식의 별명은 자아 필터입니다. 필터란 위장이란 뜻입니다. 이 7말라식의 정체는 8식과 6식 사이에서 버그 프로토콜, 가짜 에고, 통신교란 등 역할을 하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DMN이라고 하는 내측 전두엽의 활동으로 설명합니다. 나 중심적인 생각을 만들어내죠. 이것이 바로 유식학에서는 아집, 즉 나라는 관념에 집착하는 이 말라식이라는 필터는 모든 감각 정보에 이것은 나의 경험이다, 내가 주체다 라는 라벨을 붙입니다. 이 DMN, 즉 말라식의 자아중심적 필터링 때문에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괴로움의 원죄, 번뇌의 원죄로 주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포본선사의 에세이에서 선정준 발견하게 된 아레아 칠식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발표할 것입니다. 아레아 칠식의 누명을 벗기다 라는 제목으로 별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세계의 정설이 될 수도 있을 만큼 상당한 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나라는 착각에 빠져드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 즉 훈습의 메커니즘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세 단계의 흐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업식의 상승입니다. 저 깊은 8식 창고에 저장되어 있던 과거의 습성들이 어떤 자극을 만나면 의식의 표면 위로 툭 하고 올라옵니다.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짜증이 나거나 옛날 생각이 나는 게 바로 이 단계죠. 두 번째는 자아 필터의 개입입니다. 밑에서 올라온 정보가 그대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칠식이라는 필터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나의 것, 내가 하는 생각이라는 딱지가 붙어버립니다. 그냥 일어난 생각일 뿐인데
어느새 내 생각이 되어버리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지각의 오인 단계입니다. 이렇게 나라는 필터가 씌워진 정보가 다시 육식으로 전달되면서 우리는 순수한 감각을 나 자체로 오해하게 됩니다. 화가 난다는 현상이 나는 화가 난 사람이다 라는 확신으로 바뀌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이 세 단계를 거치며 매 순간 가짜 나를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수행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 복잡한 과정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제 다음 장에서 이 현상을 조금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육식의 착각, 즉 현재의 나라는 존재입니다. 특히 흔히 지금 거울에 비친 모습 혹은 지금 느끼는 감정이 오롯이 나라고 믿고 계시죠? 하지만 그것이 바로 수행자가 가장 먼저 깨뜨려야 할 착각입니다. 뇌과학적으로 이 현상을 분석해 보면 아주 흥미로운 로직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뇌는 팔식이라는 창고에 든 과거의 패턴을 근거로 삼아 칠식이라는 자아 필터를 쉼 없이 돌립니다. 그렇게 가공된 데이터를 육식이 받아들임으로써 나라는 착각의 연속성을 억지로 유지하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육식은 순수한 날것의 데이터가 아닙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감각 정보에 칠식의 자아 필터가 교모하게 위장막을 씌워 내놓은 최종 결과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가공된 모습을 보고 이것이 바로 현재의 내 모습이구나 하고 덜컥 믿어버립니다. 결국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과거의 습과 자아라는 필터가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합니다. 이 사실을 명확히 아는 것, 내가 보는 내가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갖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수행은 시작됩니다. 자, 이 착각의 실체를 인정하고 나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자, 이제 2부 선명상과 알아차림의 뇌과학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1부에서 우리 의식의 구조를 낱낱이 파헤쳐 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괴롭히는 고통이 도대체 어디서 시작되는지 그 뿌리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참으로 놀랍고도 조금은 허망합니다. 지금껏 내 의지로 살아간다고 믿었던 나는 사실 기억조차 나지 않는 아주 먼 과거에 쌓아둔 업식이라는 뇌의 기억의 데이터 안에서 살고 있었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국 무의식이라는 거대한 프로그램에 의해 돌아갔던 존재였던 셈입니다. 이 습관적인 관성에 의해 내가 조종당하고 그 부림을 받다 보니 몸에 병이 나고 화가 나고
끊임없이 괴로워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대로 과거의 노예로 살아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2부에서는 바로 이 불임을 받는 원인을 어떻게 뿌리 뽑을 것인가, 그 구체적인 방법을 다루려 합니다. 집중과 알아차림이라는 도구를 통해 우리 뇌의 낡은 회로를 어떻게 새롭게 재편할 수 있는지 그 희망적인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대상으로 수행을 해야 할까요? 그 정답은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느끼고 있는 현재 의식의 5가지 감각, 즉 오감입니다. 우리는 앞서 무의식에 쌓인 과거의 업식이 우리를 고통으로 끌고 간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에서 벗어나야 할 방법은 명확합니다. 어두운 무의식을 맑게 밝히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방편이 바로 의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무의식의 관성에 끌려가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알아차림으로 내 의식을 바로 챙기는 훈련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참 많습니다. 안식과 이식을 활용한 촛불 집중이나 물소리 명상, 비식과 설식을 활용한 호흡과 식사 명상, 그리고 신식을 이용한 염주 돌리기나 걷기 명상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현재 의식을 깨우는 훌륭한 수행 대상이 됩니다. 결국 선명상과 알아차림이란 특별하고 신비로운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나의 의식을 특정한 감각 대상의 고도로 집중시킴으로써 무의식의 불임을 받던 나를 현재의 주인으로 되돌려 놓는 강력한 훈련입니다. 자, 이제 이 감각들을 어떻게 깨워나갈지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오감이라는 대상에 고도로 집중해야 할까요? 여기 아주 중요한 핵심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바로 의식과 무의식의 분리 수행입니다. 방법은 명확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이 전 5식의 감각들을 현재의 식인 육식에 아주 강력하게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의식이 현재의 감각에 완전히 몰입해 있으면 저 깊은 무의식에서 슬그머니 고개를 들던 치식, 즉 나라는 자아 집착이 끼어들 틈이 사라집니다. 다시 말해 감각에 집중함으로써 나를 괴롭히던 자아를 의식으로부터 분리해내는 것이죠. 우리가 이 수행을 하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과거의 전통 수행이 가졌던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뇌과학적인 로직을 통해 지금 내 뇌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이해하고 수행하자는 것이죠.
과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현대식 수행은 그 능률이 비약적으로 향상됩니다. 뇌 활동의 관점에서 자아를 분리하고 분석하는 이 과정이야말로 여러분을 고통의 굴레에서 가장 빠르게 해방해 줄 최선의 길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분리가 일어날 때 우리 뇌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자, 이제 수행의 원리를 뇌과학적으로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바로 상향식 정보의 강화, 즉 육식을 현재로 가득 채우는 전략입니다. 우리 뇌에는 상향식이라고 불리는 신호체계가 있습니다. 눈, 코, 귀를 통해 들어오는 생생한 감각 정보들이 뇌의 하부와 후방 영역에서 위로 치고 올라오는 신호죠. 우리가 호흡의 미세한 감촉이나 염주 끝의 느낌에 고도로 집중하면은 우리 뇌는 지금 이 순간 들어오는 이 날것의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대부분의 에너지를 쏟아붓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뇌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재의 감각 데이터로 뇌를 꽉 채워버리면 육의식이 과거의 창고인 팔업식에서 쓸데없는 기억이나 잡념을 불러올 틈이 사라집니다. 다시 말해 현재라는 생생한 정보로 뇌를 가득 점유해서 과거라는 그림자가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명상이나 선명상이 추구하는 육식의 현재화입니다. 과거에 매여 살던 뇌를 지금 이 순간의 생명력으로 가득 채우는 이 놀라운 변화, 여러분도 이 상향식 신호의 힘을 통해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짜릿한 경험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가 감각을 통해 아래서 위로 올라오는 신호를 강화했다면 이번에는 위에서 내려가는 방해 신호를 막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바로 하향식 억제입니다. 우리 칠식, 즉 말라식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현재 경험의 제멋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과거의 잣대로 판단하는 하향식 예측 신호를 끊임없이 보내죠. 평소에는 이 신호가 실제 감각 신호와 너무 교묘하게 뒤섞여 있어서 우리는 무엇이 진짜 감각이고 무엇이 내 생각이 뒤씌어져 있는 것인지 구분조차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육식을 감각에 강력하게 묶어두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뇌의 주의 제어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면서 칠식의 본거지인 DMN, Default Mode Network의 활동을 강제로 억제하기 시작합니다. 즉, 감각에 몰입하는 힘이 자의 간섭보다 강해지는 순간이죠. 이때 비로소 나라는 필터가 개입하지 못하게 되는 자의 분리 현상이 일어납니다. 나라고 믿었던 고집과 관념들이 힘을 잃고 약해지는 단계입니다. 자라는 감옥의 창살이 헐거워지는 이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자유로 나아가는 수행의 결정적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아주 놀라운 변화의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관찰자 의식의 출현입니다. 뇌가 스스로 재구성을 하는 신경가소성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감각에 집중하여 칠식이 육식을 훈습하지 못하게 차단하면 그 경고하던 육식과 칠식 사이에 틈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간이라고 표현합니다. 둘 사이를 떼어놓는 것이죠. 이 상태가 지속되면은 칠식이 팔식 창고에서 과거의 에너지를 끌고 와 육식을 마음대로 훈습하던 고질적인 회로가 힘을 잃게 됩니다. 이것을 뇌과학적으로 보면 에너지 강제 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상이라는 방편을 통해 뇌의 에너지를 전방의 자아 논리 영역에서 후방의 감각 인지 영역으로 억지로 옮겨버리는 것이죠. 잘하는 환상을 만드느라 바빴던 뇌의 에너지를 생생한 현재를 느끼는데 쓰도록 방향을 틀어버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반복된 수행은 뇌의 신경망을 실제로 재구조화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경가소선이라고 합니다. 잘하는 환상이 만들어지는 그 로직을 물리적으로 멈추게 하고 이제는 관찰자로서 깨어있는 새로운 뇌회로를 구축하는 것이죠. 우리가 수행을 멈추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도 이런 수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 있지만 이러한 구체적인 과학적 로직을 우리가 인식을 바로 하고 수행을 하게 되면은 그러한 정확한 인지를 하고 함으로써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3부 의식 집중의 효율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우리 뇌가 어떻게 과거의 데이터에 쏘아 나라는 환상을 만드는지 그리고 집중과 알아차림이 어떻게 그 회로를 끊어내는지 과학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원리를 알았다면 이제는 실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질문이 하나 있죠. 1요소 집중과 3요소 집중. 과연 무엇이 더 효율적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요소란 우리가 집중하는 감각의 대상을 말합니다. 하나에만 집중하는 것이 기쁠까요? 아니면 여러 감각을 동시에 일깨우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뇌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뇌의 에너지를 가장 빠르게 현재로 가져오고 자아 필터인 칠식이 개입할 틈을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3부에서는 바로 이 효율성의 문제를 뇌과학적 로직으로 풀어내어 여러분이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수행의 묘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수행의 꽃을 화두참선이라고 부릅니다. 이 화두참선의 로직을 뇌과학적으로 풀어보면 그것은 바로 고차원적 네트워크 통합 과정입니다. 화두참선은 단순히 생각에 잠기는 것이 아닙니다. 호흡을 챙기고 시선을 한 곳에 모으며 동시에 화두라는 의식을 창구하는 이 세 가지 요소를 동시에 알아차려야 하는 아주 정밀한 작업이죠. 뇌의 관점에서 보면 시각, 감각, 사고 영역을 한꺼번에 동기화시켜야 하는 대단히 고난도인 에너지 소모 작업입니다. 성공만 한다면 그 효과는 실로 막강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아주 상근기에 상당한 힘이 있을 때는 아주 강력한 수행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 세 갈래의 감각으로 뇌의 자원을 꽉 채워버리니 자아가 끼어들 틈을 단번에 차단해버리는 강력한 봉쇄 효과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초심자의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훈련되지 않은 뇌는 이런 복합적인 신호를 동시에 유지할 힘이 없습니다. 억지로 따라 하려다 보면 의식이 갈 곳을 잃고 방황하거나 졸리거나 마음의 반항이 일어나서 포기할 수 있는 상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뇌가 금세 지쳐버리고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마치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아이에게 마라톤을 뛰게 하는 것 같지요. 그렇다면 우리 초심자들은 어떤 단계부터 밟아 나가야 할까요? 그 효율적인 대안을 다음 장에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자, 앞서 고난도인 3요소 집중이 초심자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초심자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1요소 집중입니다. 그 중에서도 호흡이 감각에만 몰입하는 비식의 단일화 전략입니다. 뇌과학적 로직은 아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우리 뇌의 정보 처리 용량은 생각보다 훨씬 제한적입니다. 이것저것 신경 쓰다 보면 에너지가 분산되어 이도 저도 아니게 되지요. 하지만 호흡이라는 딱 하나의 요소에만 집중의 초점이 맞추면 뇌의 모든 에너지를 그 한 곳으로 온전히 몰아줄 수 있습니다. 화면의 수치를 한번 보십시오. 초심자가 호흡 하나에만 집중할 때의 주의 집중도는 90%까지 치솟지만 여러 요소를 복합적으로 하려면 집중도는 40% 이하로 뚝 떨어지고 맙니다. 에너지가 흩어지면 그 틈을 타서 잘하는 녀석, 즉 칠식이 비집고 들어와 여러 번뇌를 일으키는 요소가 되고 여러분의 의식을 다시 과거의 의식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하나로 좁히십시오. 초점을 단 하나로 좁혀 에너지를 집중시킬 때 칠식의 개입을 원천 봉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의 기틀을 잡는 초심자에게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단순함이 복잡하면
복잡함을 이긴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 우리가 왜 하나에 집중해야 하는지 그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임계점에 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수행에서의 집중은 단순히 오래 앉아 있는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응축되어 있는가 하는 밀도의 문제입니다. 칠식이라는 그 견고한 자아의 훈습, 즉 나라는 고집스러운 회로를 끊어내려면 집중의 밀도가 일정 수준, 즉 임계점을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 비유를 말하자면 무딘 칼로 여러 곳을 여기저기 긁는 것보다 날카로운 송곳 하나로 한 점을 깊게 뚫어내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얕은 집중으로 세 가지 요소를 붙들고 있는 것은 결국 자에게 틈을 내어주는 일일 뿐입니다. 하지만 깊은 집중으로 단 하나를 뚫어낼 때 그 힘은 칠식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수행의 정석 로직은 이렇습니다. 첫째, 1요소 집중으로 복잡한 뇌의 가동 방식을 단순화시킨다. 둘째, 거기서 나오는 강력한 응축의 힘을 바탕으로 칠식을 확실하게 분리한다. 이것이 우리 초심자들이 길을 잃지 않고 가장 안정적으로 수행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로직입니다. 하나를 깊게 뚫어내는 그 짜릿한 임계점의 순간을 여러분도 곧 마주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여정의 마지막 장인 4부 수행의 단계의 심층의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뇌과학이라는 현대적인 지도를 가지고 우리 마음의 복잡한 로직을 하나씩 파헤쳐 왔습니다. 하지만 지도를 아는 것과 실제로 그 길을 걷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실제 수행의 길에 들어섰을 때 마주하게 될 구체적인 단계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의 의식은 수행이 깊어짐에 따라 몇 가지 결정적인 변화를 겪게 됩니다. 자아와 감각이 아슬아슬하게 함께 머무는 공존의 단계를 지나 어느 순간 머릿속이 환한 빛으로 가득 차는 경험을 거쳐 마침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던 그 질긴 습이 완전히 소멸하는 단계까지 말이죠. 수행의 끝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 즉 심층 의식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입니다. 과연 그 단계마다 우리 뇌에서는 어떤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을지 그 마지막 지혜를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수행의 단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관문은 바로 초선정 모드입니다. 이 단계는 현재 의식인 육식과 자아 필터인 칠식이 묘하게 함께 머무는 공존의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독립된 상태입니다. 드디어 육식이 칠식의 필터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기 시작합니다. 아, 지금 저 칠식이라는 녀석이 나를 속이려 하는구나 하고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알아차리는 힘이 생기는 단계죠. 둘째, 하지만 아직 방심은 금물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집중 네트워크가 아주 강해졌지만 자아의 본거지인 DMN, 칠식이 완전히 꺼지지는 않은 잔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힘을 잃긴 했어도 여전히 우리 뇌의 한편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셈이죠. 마지막 셋째, 이 시기에 수행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자아의 잔상입니다. 수행이 조금 잘 된다 싶으면 어김없이 내가 지금 아주 잘하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병렬적으로 작동하는 자아의 마지막 저항입니다. 이 잘한다는 생각조차 자아가 만들어낸 잔상임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자, 이 아슬아슬한 공존의 단계를 넘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 다음 고지를 향해 함께 가보시죠. 자, 초선정의 공존 단계를 지나 수행이 더 깊어지면은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신비로운 문이 열립니다. 바로 우리 심층 의식의 수면 위로 떠오르는 팔식의 발현 단계입니다. 우리를 사사건건 간섭하던 칠식, 말라식의 힘이 현저히 약해지면 평소 그 견고한 필터에 가로막혀 보이지 않던 거대한 창고, 즉 아레야식, 팔식의 심층 기억들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뇌과학적으로 보면은 우리 뇌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감각 처리를 잠시 멈추고 뇌 심장부에 잠들어 있던 무의식적 내부 데이터들을 본격적으로 처리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때 우리는 소위 전생체험이라고 부르는 아주 생생한 잠재 기억의 파편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시각화된 이미지로, 때로는 명확한 정보의 형태로 우리 의식에 떠오르죠. 이것은 단순히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아라는 필터가 사라진 자리에 내 뇌가 기억하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데이터들이 날 것 그대로 모습을 드러내는 장엄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이 단계에서 마주하는 신비로운 체험들을 또한 결국은 내 뇌 속의 데이터일 뿐입니다. 여기에 머물거나 집착하지 않고 그 거대한 무의식의 파도를 그저 묵묵히 관찰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다음 단계인 진정한 해탈로 향하는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수행 정점이라 할 수 있는 환한 빛과 신경 동기화의 단계에 들어섭니다. 이 상태를 뇌과학에서는 강력한 감마파 동기화라고 부릅니다.
평소에는 제각각 따로 놀던 뇌의 모든 영역이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가 하나의 곡을 연주하듯 극도로 높은 주파수로 일제히 진동하는 경이로운 순간입니다. 이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동안 나와 남을 엄격하게 구분짓고 끊임없이 번뇌를 만들던 칠식의 신경망, 즉 DMN이 비로소 정보 처리를 멈춥니다. 자라는 좁은 틀이 무너지고 뇌 전체가 거대한 하나의 에너지 흐름 속으로 통합되는 것이죠. 나라는 개별적인 존재감은 사라지고 우주의 생명력과 내가 하나로 녹아드는 모라의 체험입니다. 수행자들이 이 단계에서는 공통으로 경험하는 환한 빛 속으로 들어가는 사실을 눈으로 보는 물리적인 빛이 아닙니다. 모든 감각이 분별을 멈추고 순수한 에너지 그 자체로 인지되면서 우리 뇌가 그 통합된 정보를 빛이라는 형태로 해석해내는 것입니다. 자아의 장벽이 무너진 자리에 환한 생명의 빛만 가득한 상태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뇌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조화이자 평온의 극치입니다. 자, 이제 이 빛의 체험을 넘어 우리 수행의 최종 목적지는 어딜까요? 자, 이제 우리는 수행의 가장 깊은 곳, 습의 출현과 최종 정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자아가 멈췄는데도 왜 자꾸 예전의 습관들이 튀어나올까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신경가소성의 관성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시냅스에 새겨진 그 질긴 습은 이미 우리 뇌에 물리적인 흔적을 남겼습니다. 비유하자면 자라는 소프트웨어는 꺼졌지만 하드웨어인 뇌에 남은 찌꺼기들이 여전히 자동 반응을 하는 셈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몸이 가진 물리적인 한계이자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상위인지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내 안에서 불쑥 올라오는 습을 나라고 착각하지 않고 한 발 떨어져서 그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아, 내 뇌에 남은 낡은 흔적이 또 반응하는구나 하고 그저 알아차릴 때 비로소 상위인지가 확립됩니다. 유식학에서는 이를 전식득지라고 합니다. 식이 바뀌어 지혜가 된다는 뜻이죠. 이 습의 해로조차 에너지를 잃고 서서히 사멸해가는 이 장엄한 과정이 바로 팔식의 최종적인 정화입니다. 낡은 업식의 하드웨어를 지혜의 하드웨어로 완전히 교체하는 이 순간 여러분은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자, 긴 여정의 끝에 우리가 마주한 글자는 바로 전식득지입니다. 식을 돌려 지혜를 얻는다는 뜻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의식의 로직을 과학적으로 해체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지식의 끝은 결국 하나로 통합됩니다. 과거의 업식에 부림받던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명확한 알아차림을 통해 삶의 주인이 되는 지혜를 갖추는 것입니다. 수행은 결코
신비롭거나 먼 곳에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전기 신호 하나하나에 깨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이것으로 법운선사의 명상 에세이 강의를 모두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과학적 통찰이 여러분의 수행의 길에 든든한 지팡이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깊은 평온과 지혜의 빛이 늘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